안녕하세요. 서다입니다. 3주년 기념 북토크로 어떤 분을 모실까 많이 고민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원하셨던 편집자 K님 모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격한 환영을 받으니까 온 실감이 좀 나는데요. 네, 저는 편집자 강윤정이고요. 최근까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 주로 문학책을 편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편집자 K라는 이름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나 국내 서점의 3주년이라는 게 얼마나 뜻깊은지 알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연초는 이제 책방지기들이나 단골 손님들끼리 있을 때 저희가 하는 말이 모객이 되려면 임영웅 정도, 진짜 임영웅 정도 돼야지 모객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처음으로 모객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많은 제가 분들이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좋아해 주시고 바로 오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가 청탁 메일을 드린 거잖아요. 사실은 전 드리면서도 기존의 작가분들처럼 북토크나 행사를 많이 하시지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바로 와주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어떻게 바로 수락을 해주셨는지 서점을 포함해서 출판계 분들의 이제 비장의 무게가 사실은 메일 쓰는 거거든요. 다른 업계랑도 저는 이제 출판계에서 오래 일을 했으니까 모르다가 오히려 유튜브를 시작하고 다른 외부 업체들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확실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출판계의 그 곡진한 메일 쓰기는 정말 대단한 무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서다의 선생님께서 그런 메일을 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저의 이제 개인적인 수락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저는 늘 어떤 분들이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 영상이 정말 누군가한테 쓸모가 있긴 한가?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락할 즈음에 되게 이게 다운이 되어 있는 주기였어요.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행위일까라는 고민을 한창 하던 차에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가서 뵙고 좀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있다는 걸 좀 확인받고 싶다는 개인적인 삿된 마음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이 오실까 너무 궁금했고 그 사전에 그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받아보고서 제 활동이나 채널을 보신 분들이 와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저도 오히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많았어요. 오늘 얘기 나누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도 좀 받고 그런 자리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워낙 책을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많이 읽다 보니까 강윤정 편집자님이 편집하신 책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많이 읽었는데 제가 보기보다 소심한 건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문학책 만드는 법 책을 보면 정영목 선생님께 이제 책을 내려고 이제 편집자님이 이렇게 계속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어필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없어. 편집자님도 이런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이때다 하고 메일을 보냈죠, 제가. 그리고 3주년이니까 이제는 작가님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책을 실질적으로 만드시는 분의 이야기를 독자로서 저도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 그리고 또 질문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편집자님께도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서 편집자님은 커리어가 유튜버이기도 하고 또 두 권의 책을 쓰신 작가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먼저 편집자로서 어떤 좋은 원고, 나쁜 원고 그런 기준이 있으신지 그걸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사실 분야마다도 다르고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도 선택되는 원고라는 것들은 조금씩 다른데
제가 또 편집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책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글을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좀 궁금해 하세요.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을 때 어떤 원고가 선택되느냐. 수많은 변수들을 제거하고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다면 했을 때 저는 이제 3가지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원고를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출간 전에 편집자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해주는데 아직 편집자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내 원고를 객관적으로 보는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서점에 놓이고 독자들이 선택하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다른 유사한 책들과 무엇이 다를까? 내 원고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까? 라는 2번째 질문.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내 원고가 가다울 독자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3번째로는 왜 이 책이 지금 나와야 유의미할까?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좀 명쾌하게 답변이 내려진다면 출판사에 보낼 준비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결국은 중요한 게 이 원고가 누군가한테 발신되는 메시지이고 이제 수신자가 있을 거라는 것을 원고를 쓸 때는 많은 분들이 크게 염두에 두지 못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출판물로서 가치가 있는 좋은 원고가 되려면 독자 그리고 이 책이 놓일 서점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떠올려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원고가 다른 책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 그 원고랑 비슷한 다른 책들에 대한 정보가 나한테 있어야 비교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서점에 가서 좀 비슷한 분야의 책들도 살펴보는 작업. 서점에서 책을 살펴본다는 거는 이제 내용을 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책의 만듦새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사한 책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고 그치만 나는 이 책들하고 다른 어떤 특별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완해서 수정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크게 3가지 질문에 명쾌한 답이 내려지면 좋은 원고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기획을 해서 쓰는 뭐 에세이나 논픽션 같은 아니면 뭐 자연과학이나 다른 분야의 책들에 많이 통용이 되는 거고요. 문학처럼 훨씬 더 창작 작업에 가까운 원고의 경우에는 이 3가지 질문에 똑 떨어지는 대답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훨씬 더 기준이라고 할 것은 모호하죠. 뭐 그냥 대부분의 문학 편집자들은 그 경우에는 자기 목소리가 얼마나 개성이 있고 정확한가를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좀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정확한 내용과 정확한 문장을 문학 작품에서 쓴다는 것이 그만큼의 뭐 경험이나 시간이 들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질문하신 분들 몇몇 분들이 질문을 본인이 했다고 밝히지는 말아달라고. 익명으로. 아니 질문이 생각보다 많아서 질문 주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되게 궁금해. 질문도 있어요. 그 배수아 작가님 책들을 개정판을 다 내셨잖아요. 너무 만듦새가 아름다운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판형을 줄여서 시리즈물처럼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획을 하시고 편집자님의 역량이 사실은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근데 어제 어떤 분이 이제 뱅가물을 사시면서 표지를 실제로 봤을 때 좀 충격이라는 거예요. 사진보다. 그랬을 때 작가님과의 그런 조율의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띄지는 없는데 사실 배수아 작가님은 이미지가 표지라든가 책의 판형 같은 글 외적인 만듦새는 거의 뭐 터치를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용해 주시는 분인데 근데 뱀과물 작업이 작가님하고 처음 한 거였는데 이게 조금 특별했던 것은 작가님이 제목이나 뭐나 다 편집자가 하자는 대로 할 건데 표지 이미지는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처음 주셨을 때는 이미지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작가님이 작품 하나하나 쓸 때마다 계속 그 책상에 붙여두고 거의 이 소설집의 모티프나 영감에 가까운 이미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아닌 건 상상이 안 된다라고 하셨었고, 그랬을 때 편집자로서는 그걸 최대한 구현해드리고 싶다는 게 자연스러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랑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겹 약간 반투명한 종이로 커버를 싸기도 했거든요. 그 커버를 벗기면 이 이미지가 나오도록.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묘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면서 작가가 원하는 의도와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은 전면에 노출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디자이너랑 여러 작업 끝에 알게 되었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하나의 작품으로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여러 방식으로 고민을 했고, 제목도 워낙 독특하긴 한데 제목을 이렇게 붙여 쓰지 않고 이 단어를 사이를 벌려두고 선으로 읽는 이런 단순한 작업, 이것도 여러 차례 반복한 시행착오 끝에 나온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작품의 어떤 세로 이미지와 이 가로 선들의 안정감이라든가, 그리고 제목이 조금 더 눈에 잘 띄게 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 조율을 해본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출간이 되고 났을 때 서점에서도 굉장히 이 작품이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메인 페이지에 편집장의 선택 이런 식으로 4권의 책이 뜨거든요. 그 자리는 이제 출판사에서 광고료를 낸다고 해서 주는 자리가 아니고 온라인 서점 MD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딱 4권의 책만을 올려놓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줘서 메인 페이지에 오르게 됐는데 너무 많은 이제 CS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들 책을 사러 들어갔다가 이미지를 보고 너무 놀랬다, 내려달라, 뭐 그런 식으로. 책을 읽고 나면 이 표지, 이 그림을 원하셨던 이유를 알겠다, 어렴풋이나마. 네. 10년 뒤에도 생각날 표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저는. 그러면 기억에 특별히 남는 책을 알려달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여기 있네요. 근데 이제 한강 작가님은 이제는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작가가 되었는데, 이 책은 노벨상 수상 전에 편집을 한 책이에요. 그냥 어떤 교류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책을 만드는 작업으로는 처음 하게 된 거였고, 퇴사를 해서 이게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작가님 책을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교보문고에서 디 에센셜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냈어요. 유명한 알려질 만한 좋은 작가들의 소설과 에세이를 한 권으로 읽는 시리즈를 해보자. 근데 그걸 이제 민음사에 연락을 해서 해외 작가들 작품 중에 그렇게 디 에센셜 시리즈를 내고 싶다 해서 쭉 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아시는 표지가 많을 거예요. 조지 오웰이나 버지니아 울프처럼. 그러다가 한국 작가로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한국 작가는 문학동네랑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연락을 주어서 제가 1번으로 그러면 한강 작가님을 기획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웠던 게 그 해외 작품은 작가가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된 고전 작가들이고 작품이 워낙 다 퍼블릭 도메인이기 때문에 적절히 기획만 잘하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 작가들은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작품들이 여러 출판사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합하는 게 사실 과정상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한 권의 장편소설, 단편소설, 그리고 한강 작가님이 원래 시로 먼저 등단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도 있고, 그리고 저는 작가님 산문을 정말 좋아하는데 산문집이 워낙 다 절판이 돼서 산문 많이 못 읽으셨을 것 같아서 산문까지 이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쓴 작가를 일별할 수 있는 책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표지에 작가 사진을 넣는 일이 사실 활동 중인 작가의 경우엔 거의 없고 한강 작가님한테도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정멜멜이라는 인물 사진을 잘 찍는 사진 작가와 협업을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작가 사진이 표지에 쓰인다고 하면은 강렬한 눈빛이 강조되는 사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빛만큼 각인되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안광이 잘 보이는 정면샷이나 측면샷을 많이 쓰는데,
작가님의 그 좋은 부분이 오히려 그 눈빛만 보다가 끝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많이들 하는 방법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볼 수도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을 감는 사진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려있는 장편 소설이 히라보 시간이라는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와 말을 잃어가는 여자가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각 자체에 집중하는 소설이라서 눈을 감은 표지가 어울리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뒤에는 작가가 글을 쓰고 있는 손 사진을 넣자. 사실 작가님이 손으로 원고를 쓰진 않죠,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작가가 쓴다라는 그 행위하는 것을 상상했을 때 손으로 쓰는 이미지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컷으로 넣고 이제 뒤에 어떤 작품이 실려 있는지 목차들을 쭉 넣어서 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1, 2년 뒤에 노벨상 띠지를 두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노벨상 발표 시즌이 되면 한국문학 편집자들은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한 8시쯤 발표를 하니까 다 같이 저녁도 먹고 남아서 기다리고 저희만 갑니다. 이제 퇴근하거든요. 근데 그 회사 차원에서 수상이 예측되는 작가들의 정보를 정리하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왜냐면 누구든 그때 딱 받았을 때 소식이 터졌을 때 바로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 처음으로 이제 대표님이 한강 작가님 정보를 정리해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받으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놓을 때가 된 것 같다 해서 저도 막 이제 즐겁게 했죠.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안 되리라는 법은 없지 하면서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지만 수상하실 거라는 예측은 못하고 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책하다가 때 돼서 이제 접속을 해서 잠깐 벤치에 앉아서 보는데 먼저 이제 스웨덴어로 발표를 하시는데 너무 익숙한 이름이 들린 거죠. 그리고 코리아라는 말도 들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어로 한 번 더 발표를 하고서 처음 한 생각은 지금 생각하면 되게 바보 같은데 회사 가야 되나? 이 생각했어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20년을 일을 했어도 가긴 가야지.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다시 가자. 그래서 막 파주를 가는데 진짜 가는 1시간 동안 핸드폰이 계속 울리면서 온갖 매체 기자들에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당장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소록에 있었던 문화부 기자들 뿐만 아니라 모르는 번호로도 계속 전화가 정말 쉴 새 없이 와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뭘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면서 갔는데 근데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해외문학 편집자들이 이제 와서 도와줬어요. 좀 있으면은 수상 선정 이유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작가님의 전화 인터뷰가 나올 것이다. 그 이제 절차를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정 이유 이제 나오자마자 번역하고 이 띠지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작가님 책 사이즈가 조금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띠지도 크기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제작부 그 담당분들도 다 남아 계셨는데 한국의 작가가 받은 일은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노벨상이 매년 있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주문이 올지 다 가늠을 못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종이 시간, 인력 등등을 확보하느라 그날은 한 12시, 1시 넘어서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제일 한가한 날이었다. 그날만 한가한 날이었고 그 다음날부터는 거의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하루하루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로 흘렀고 그 작가님 본인한테도 이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와 계속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담당 편집자였던 저로 일원화시킨 거예요. 초통 창구를. 그래서 하루에 적게는 수십 통 온갖 나라의 메일, 온갖 매체, 전화로도 많이 오고 그러다가 이제 12월에 시상식이 있어서 스웨덴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작가님이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수상자들 각자. 근데 작가님은 전 세계의 자기 편집자들을 초청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제 한국에는 저, 문학동네 담당자, 창비 담당자, 문학가 지성사 담당자 이렇게 셋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고 갔더니 아시아권 편집자들은 거의 오지 않거나 못했고 유럽이나 영미권의 한강 작가님 편집자들이 많이 와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한강 작가님 편집자인 거예요, 다. 근데 나는 모국어로 읽고 있다. 그 주는 어떤 뿌듯함과 한국 문학이 여기서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뭐 넥스트 한강이 누구냐, 뭐 한강 작가의 뭐 한국에서의 가장 대표작은 뭐며 그냥 그런 것들을 묻고 제가 그래서 영어 공부를 더 해둘 걸 너무 진짜 너무너무 후회를 했던 게 되게 피상적인 답변밖에 못하는 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어찌됐건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작가님이 박수 받는 걸 볼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 유의미한 상황이었고 다시 없을 경험이구나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그때도 꽤 많이 높아진 상태였지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고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파급력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지금 커가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어떤 다른 미래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그때도 너무 두근거렸던 생각이 나요. 노벨문학상 우리도 있고 뭐 그렇게 당연한 거 그게 정말 감동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책 모임이 있는데 해마다 노벨 시즌이 되면 수상자 맞추기 내기를 해요. 이제 맞추는 사람한테 책을 선물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저희가 결혼 초에 캐나다에서 이제 살았었기 때문에 늘 에투드 작가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모든 친구가 언니 나는 한강 작가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상품을 포기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야 난 한강 작가님 그때가 이제 서점을 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늘 재고가 많았어요 저희가. 그런데 발표되기 전에 이제 도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수상 가능한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말한 작가님들 책을 한 권씩 일단 다 담아놔요. 누가 딱 그 중에 되면 구스만 올려서 바로 주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에? 한강 이러는 거에서 일단 바로 30 해갖고 종류별로 해갖고 주문을 넣었는데 바로 락 걸리더라고요. 제 것까진 되고. 거의 피켓팅처럼. 네. 근데 다른 데는 책이 다 없고 여기저기서 전화해서 거기는 한강 작가님 책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네 오세요 그러면 이 책 먼저 해드릴게요 이러고 와서 사갔던 그런 즐거운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책을 선물로 이 책을 줬어요. 뒤에서 저를. 그래서 저희가 너무 믿기지 않죠. 네, 증정식 막 사진도 찍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작가님을 올리면서 받으실 거면 빨리 받으시면 좋겠다 싶었던 게 이제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하면 매년 그 이름이 거론되다 끝나잖아요. 그게 굉장히 빨리 받으시면 좋겠네 했는데 그냥 바로 받으시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서 책이 정말 제작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제작부에서 오시더니 전국에도 종이가 없다고 저한테. 그래서 어디다 찍으면 되겠냐 막 그러시는 거예요. 종이가 없다고. 정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죠. 종이가 없다고. 작가님으로서 또 이제 오셨으니까 오늘 타이틀이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각자의 책을 읽는다는데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북토크 제목도 이걸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흔쾌히 해주셨는데 이 책을 쓰게 된 배경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이 책은 난다 출판사에서 읽어본다 시리즈라고 기획을 먼저 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하루에 하나씩 6개월간 독서 일기를 쓰자.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독서 일기를 묶어서 내자라는 취지였고 거기 이제 시리즈 라인업이 작가도 있고 온라인 서점 MD, 문화부 기자, 저는 편집자, 그리고 이 책을 쓸 당시에 저희 남편은 북카페를 운영하고 또 출판 마케터로 오래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이 일상인 사람들의 일기를 모으자라는 취지여서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같이 쓰는 책이라는 게 흔치 않은 기회니까 한번 해볼까 해서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6개월간의 일기를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글보다 저희 남편 글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해서 남편 글이 이렇게 6개월치가 묶여있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저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고 남편은 그걸 파는 일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되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재밌게 봐주신 독자분들이 계셨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옆에 문학책 만드는 법은 유유라는 출판사, 유유 출판사에서 이렇게 작은 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예요. 여기에서
편집자 되는 법, 편집자 공부책이라는 시리즈를 만드는데 문학책, 뭐 에세이, 사회과학, 역사책 이렇게 책의 분야에 따라서 편집자가 하는 일이 조금씩 그치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많아서 편집자라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고 분야에 따라서 좀 세분화해서 내고 싶다라고 하셔서 문학책을 또 제안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이제 감사하죠. 그래서 쓰게 된 책입니다. 그래서 둘 다 결국은 제 일이나 책과 관련된 책이 되었어요. 저는 이 책 처음에 봤을 때 제가 엠페디먼 서재 결혼시키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형식은 좀 다르지만 그 책이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책과 책이라고 이렇게 책을 두 권을 골라서 묶어서 소개해드리고 그때도 그렇게 이제 서재 결혼시키기랑 같이 묶어서 판매를 했는데 남편분과 공절을 한다는 것이 그 어떤 그 빛과 어둠이 있으셨는지 빛만 있으셨는지. 빛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고 그리고 책으로 남는다는 게 너무 소중한 기억이잖아요. 근데 어둠이랄까? 저는 정말 읽는 걸 좋아하고 쓰는 일에 희열을 거의 못 느끼는데 저희 남편은 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같은 분량을 같은 기간 동안 쓰잖아요. 너무 즐겁게 쓰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현타가 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일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남는다는 것의 무서움, 두려움 이게 너무 강한데 남편은 그 창작자 마인드가 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아 오늘은 어떤 책 써볼까 하면서 막 콧노래 부르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였습니다. 네, 제가 꼭 요번에 다시 읽으면서 편집자님 부분을 먼저 쫙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 부분을 읽었는데 좋은 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네, 문장을 올려야 되는데 편집자님 걸로만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남편분 쓰신 글들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네. 제가 저기도 막 붙여놓고 그랬는데 좋은 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저는 남편 글 좋았다는 얘기가 훨씬 더 좋아요. 아, 실제로. 네. 그래서 저한테도 의미 있는 책이 됐고 그리고 이 책이 이렇게 색깔별로 책 배가 나뉘거든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좀 신경을 디자인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네, 좀 범상치 않은 디자인으로 시리즈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 문학책 만드는 법은 책을 만들 일은 없겠지 해서 안 읽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한 사람이 내 직업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저는 약간 그렇게 받아들였고 자기계발서를 찾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골라드리는 책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북토크가 결정되고 이 책을 많이 권해드렸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라는 세계에 빠져있는 분이라면 이 책을 싫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글도 너무 잘 쓰시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 다음 책도 또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이렇게 아름답게 서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럽기도 했어요, 편집자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 친구 주변에 이제 작가인 친구들이 보고서 야 이거는 편집자 지망생이 볼 게 아니라 작가들이 봐야겠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편집자와의 협업을 하면서 뭐 어떤 그 과정을 이끌어주는 가이드로서 편집자랑 많이 소통을 하지만 실제로 그 원고가 넘어갔을 때 편집자가 그 출판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 왜 회신이 안 오지? 왜 표지 시간이 이렇게 안 오지? 그렇게 답답해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작가들한테 읽혀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작가들이 읽어야 된다고. 계절의 뭐 꽃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 체크하시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손이 안 닿는 부분이 없구나. 한 권의 책을 만들 때 그런 것도 느꼈고 아주 작은 에피소드지만은 카페에서 작가님 만날 때 등을 돌리고 있지 않고 정문을 바라보고 있는다고 쓰셨잖아요. 저도 그런 작은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전 좀 아름답다고 느껴졌어요.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작고 엄청 좀 보잘것없어 보이잖아요. 일에 큰 얘기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것까지 써야 될까 하다가
근데 제가 이제 주니어 시절에 선배들을 보면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쭉 돌아보면서 쓰게 됐던 책인데 저한테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친 건 그렇게 작은 기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들이 저자를 대할 때 어떻게 했는지, 뭐 미팅을 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런 것들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요즘 뭐 AI가 출판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뭐 편집자가 대체될 수 있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저는 지금 뭐 카페에서 저자 만나고 이런 작은 에피소드처럼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로 이루어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난다면은 책에도 쓰면 어떤 주니어 편집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사소해 보이는 것도 써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소한 지점들이 또 어찌 보면은 사소하기 때문에 더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로서는 굉장히 오래 됐는데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약간 조금 음험해 보일 수는 있지만 언제 처음 하셨는지 찾아봤어요, 어젯밤에. 네. 근데 정말 오래 되셨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고 최근에 황인찬 시인이 저한테 북튜버의 조상님이잖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시간이. 근데 저는 기술적인 면을 정말 못 다루고 왜 사람이 뇌에서 아예 꺼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숫자랑 기술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해도 입력이 안 되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그게 이제 직업이 편집자가 되면서는 내가 만든 책이 중쇄를 못 찍고 그냥 서가에 어딘가에 꽂혀 있거나 반품되는 거를 눈앞에서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니어 시절에는 책 그 파쇄하는데도 견학을 가거든요. 정말 뭐 눈물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나는 내가 만든 책 정말 한 부라도 더 팔아보고 싶다 그 마음과 저의 기록 강박이 합쳐져서 그때그때 많이들 쓰는 플랫폼에서 계속 그 일을 했어요. 뭐 블로그가 됐건 뭐가 됐건 거기에 기록하면서 요즘 이런 책을 만들고 작가님이 이렇고 이런 거 그냥 계속 올렸는데 그 유튜브 시작할 때 즈음에 요즘은 유튜브로 많이들 다들 뭘 한다 그런 분위기는 그때도 있었으니까 그럼 나도 이제 유튜브를 해볼까 해서 영상 만드는 법을 이제 검색을 해서 자막 입력하는 법 뭐 이런 거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사실 그게 이렇게 지난한 작업인 줄 알았으면은 저는 또 효율러여서 시작을 못했을 텐데 오히려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고 근데 이제 제 채널은 다행히도 와주시는 분들이 막 화려한 효과나 그런 멋진 편집을 보러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의 그 소박한 편집 기술만으로도 계속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편집 능력을 레벨업 할 시간에 책을 하나라도 더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이 계속 그런 롱폼으로 비슷한 컷과 자막을 쓰면서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 간 걸 많이 못 느낀 것 같기도 한데 너무 감사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런 걸 계속 봐주시다니 하면서.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잔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많고 네. 그러다 주무신다고 하면 저는 너무 좋아요. 네. 진짜 너무 좋아 그러면. 네. 내가 잠들 때 도움이 된다는 게. 그리고 운전할 때 또 근데 운전할 때 졸리면 안 돼. 이제 운전하면서 듣기에도 이제 숏폼이 대세고 많은 젊은 친구들 좋아하긴 하지만 또 긴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운전할 때 틀어놓으시고 또 자기 전에 그래서 낭독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게 약간 그 부글부글하는 욕망이 좀 있어요. 낭독 콘텐츠 많이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었고 제일 제가 인상 깊었던 편은 책 버리신 거. 아이고. 네. 저희가 다른 데 살다가 이걸 짓고 2층이 저희 집으로 올라갔어요. 조금 덜 애정하는 걸 내린 거고 위에 남겨둔 책, 여기 놓을 책, 그리고 이제 버릴 책이 나눠졌는데 그렇게 나누는데도 버리고 났는데 후회가 돼서 다시 사고 100% 후회하죠. 예. 그것도 후회를 많이 했는데 편집자님이 그 책을 막 가차 없이 막 정리하셨잖아요. 200권 3,000권에서 200권. 네, 남기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때가 이제 이사할 때여서 이걸 언제까지 다 이고지고 다닐 수 없다, 줄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안 보는 책들 계속 안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책한테도 미안하고 그때 저희가 이제 슬라이딩 책장도 있었는데 그 슬라이딩 책장을 제가 정말 권하지 않는 게 그 안쪽에 있는 책은 영영 안 보더라고요.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서 막 온갖 생각을 하다가
그래 과감하게 정리하자. 정말 불책과 중요한 책만 남기자 하고 200권으로 줄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유는 없어. 그냥 200이라는 숫자가 떠오른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이런 거 진짜 약한데 200이라고 떠올렸을 때 그 부피나 공간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없어요. 근데 200권만 남길 거야. 그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200권이 얼마나 적은지 알아? 하면서 저희 서재에서 이렇게 채움 200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 너무 두근거리면서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늘 포화 상태에 늘 부채감을 안고 사니까 또 남편도 이 일을 오래 해서 저희는 결혼할 때 정말 그 서재 결혼시키기가 일이었거든요. 정말 새로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 근데 그게 한 번 하니까 하다 보니까 희열이 생기면서 제가 하루키 책이 45권 있었는데 2권인가 빼고 다 처분했거든요. 그래 이렇게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제일 좋아하는 거 2개만 남기자. 그리고 막 문학동네 세계문화전집도 다 나온 거 다 있었는데 5권만 가져왔어. 이런 사람이 어떤 순간에 이상한 환각 상태? 그 어떤 뭐랄까 이것이 뭔지 모르는 채 막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통쾌하고 막 기분 전환이 된다 하면서 약간 하이해져서 그래서 이사를 했어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텅텅 빈 서재라니 처음 가져본다. 그러고 바로 후회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또 이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최대한 다 긁어 모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남편이 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200권일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뭐에 씌었었지 왜 안 말렸냐. 제가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왜 나를 안 말렸냐. 너무 중요한 책들도 다 없앴고 그리고 그런 거 다시 사는 건 괜찮은데 이제 구할 수 없는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있고 책 처분한 거는 뭐 100% 후회하고 있습니다. 평생 할 후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저는 책을 빌려달라면 너무 싫어. 내 책을 누가 손댄다는 게. 그냥 주고. 새로 사. 근데 이제 꼭 읽지 않을 책인데 또 그 칸이 비어있는 거는 또 뭔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또 사고. 버린 책 중에서 막 찾아서 다시 사고. 여기다 내려놨다가 아니야 이건 위로 올릴 만한 책이야 이러고 다시 올라가고 그런 일이 매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 책 어디 있지? 그러면 남편이 그 서재 위치를 알거든요. 그럼 너가 처분했잖아. 내가? 아니 그럴 리가.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죠. 내가 그랬을 리가 없다. 유튜브에 대한 질문들 중에서 게스트 섭외 유명인들 많이 나오신다고 그 어떻게 하시냐 노하우가 있냐. 그냥 메일 보내요. 그 대표님이 저한테 메일 보내신 거죠. 메일 보내는 것이 다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정민 배우 편이 게스트 나온 편 중에 제일 인기가 많았는데 구독자 수만 봤을 때는 작은 채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요새는 워낙 큰 채널이 많으니까 아직 10만 명이 안 되는 채널이지만 나온 이유가 뭐 그때 당시에 제가 문학동네에 있을 때 박정민 배우랑 뭔가 일을 같이 하고 있었어서 뭐 연락처나 뭐 메일 주소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는 되게 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나오시는 이유를 생각하면은 막상 책 이야기를 할 때가 별로 없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고아성 배우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책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없다고 느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책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인 거죠. 너무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짧게 편집돼서 예능의 일부로 쓰이고 많은 경우는 있어도 그 자체를 다 보여주는 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응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혜진 작가님도 오셨는데 오시기 며칠 전에 한시아님 유튜브에 조혜진 작가님 영상이 올라와서 작가님 제가 영상 잘 봤습니다. 너무 유의미한 경험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원래 이제 책 추천하시잖아요. 그 책을 추천하는 기준이 뭐 매뉴얼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일단 처음에 그 코너를 할 때는 많은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도 SNS나 보면은 요즘 무슨 책이 나왔고 뭐가 재밌다 이런 것을 굉장히 찾고 있고 그걸 즐거워하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워낙에 20년 가까이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온라인 서점 들어가서 베스트셀러 칸칸이 보고 새로 나온 책 칸칸이 보고 그게 정말 그냥 매일 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어느 출판사에서 어떤 책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자연스럽게
접해왔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온 지 6개월이 안 된 신간 중에 골라보자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멘트를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남편이 저한테 저의 말버릇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다. 이게 최상급이래요, 저의 표현 중에. 그게 기준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좋은 책이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이 되어서 저의 취향과 저의 필터, 제가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 가령 좋은 출판사, 좋은 번역가, 좋은 디자이너, 그런 것이 합쳐져서 나오는 결론이라는 게 가장 변별력이라면 변별력일 텐데, 재미라는 게 말 그대로 가독성일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 개성 있는 문체일 수도 있고, 그래도 내 채널을 봐주시는 분이라면 관심 있어 할지도 몰라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도 저한테는 재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섞여서 한 달에 10권, 20권 정도는 그래도 훑어보고, 그 어떤 서지 정보만 보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책을 보는데, 이제 그 중에 추려서 한 달에 한 3-4권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게 있어요. 제가 그게 메인 콘텐츠라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매달 가능하면 빠뜨리지 않고 하려고 하고, 꾸준히 그걸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도 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쏟아져 나오는 신작 위주로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끔은 저한테 이게 나한테 지금 좀 힘들다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좋아했던 책, 오래전에 읽은 책, 아니면 오래전에 나왔던 책을 다시 읽고 싶다거나 그 책 다시 들춰볼까 하는 그 순간들을 다 일단 뒤로 하고 빨리 새로 나온 책들을 봐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휩쓸리듯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저의 일과도 맞고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한 달에 딱 4권, 3권, 4권이라는 게 적다면 적지만 이제 저한테는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어떤 독자로서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2-달 정도는 예전에 나온 책인데 하면서 그냥 하나씩 껴가지고 슬쩍 넣어서 그 3-4권 중에 하나는 구간 중에서도 보여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3코너를 만들면 되잖아요. 구간 중에도 추천하면 되잖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여러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와주시는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책을 일단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깝든 멀든 오프라인 공간까지 와서 시간을 쓰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일 확률도 높다 했을 때 구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따로 코너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은연중에 1-2개씩 넣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코너를 봐주실 때 이제 신간에 대한 기대가 확실히 좀 있으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어서.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저 혼자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오로지 제가 재밌게 하거나 제가 너무 피곤해서 이게 힘들거나 이것에 좌우돼서 최근에 지난주랑 이번주랑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 이제 지금 침체기를 걷고 있어서 여기서 약간 좀 벗어나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때여서, 그래서 요새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이걸 언제까지 혼자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떤 팀을 꾸리기에는 채널이 작기도 작고, 그렇다면 이렇게 편집 자체가 뭔가 요소가 많지 않은 영상을 누군가한테 부탁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한계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좋은 게스트 만나서 또 좋은 영상 하나 나오고 하면은 또 거기서 또 새롭게 또 해가고, 그리고 이제 댓글 남겨주시는 것들 보면서 힘도 내고. 근데 이게 참 루틴이 있는데도 한번 휘몰아치면은 이게 막 잠깐 멈춰갈 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해야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주일에 한번 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좀 벗어나자 이러면서 살짝씩 느슨하게 할 때가 있는 거죠. 그 4월 달에 추천책 그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딱 올라왔어. 별일 없으시구나. 그래서 기다렸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5월 또 추천책 이제 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건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에너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댓글들 일단 열심히 다세요. 저도 약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게 들여올 수 있는 입구는 그쵸. 정해져 맞아. 있는 공간도 게 한정돼 네. 있고. 근데 어찌됐건 신간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신간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적어도 동네 책방이라면 베스트랑 신간만 팔면 교보문고랑 다를 게 없지 않나? 그래갖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 위주로 팔아보자. 그래서 그게 또 저희 서점에 오는 손님들도 또 책방지기를 좀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잘 맞물리는데 편집자님이 추천해 주시는 책이 저희 서점에서는 엄청 잘 나가요. 영상이 딱 올라오면 바로 나가요.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신간이든 구간이든 편집자님의 추천을 기다리고 예의주시하는 분들이 있다. 많다. 네. 너무 진짜 너무 든든하고 네. 이런 피드백을 제가 영상 올린다고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그거 보고 샀어요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그 별자리의 별들처럼 반짝일 때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리틀라이프 좌가 이렇게 이 정도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책들이 이제 간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어떤 이제 느낌의 공동체가 여기 있구나라는 막연한 그 온라인 속의 별자리들을 보면서 느끼는데 오프라인에 오면은 이런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죠. 네. 이번 4월에 그 항상 문학책이 이제 많으신데 궤도너머라는 책. 네네네. 네, 이제 제가 프로젝트 헤일메리 영화 보고 또 그 책 보면서 문학책만 읽다 보면 사실 이제 과학 도서나 뭐 그런 그쵸. SF는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편집자님이 딱 추천을 해주셔서 바로 이제 읽었어요. 만약에 편집자님 아니었으면 아마 그 책은 못 읽었을 것 같아요. 못 읽었을 것 같은데 그런 책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제가 또 바로 또 읽고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왜 육성으로 댓글을 지금 오늘 너무 제가 댓글 육성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워낙에 문학책 비중이 크다 보니까 뭐 읽거나 만드는 게 조금 더 넓혀보자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에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사실 저한테 제일 좋죠.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은 오늘 못 오셨어요. 북튜브나 북스타그램이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분의 표현으로 따지면 너무 자극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책이라는 것이 꼭 고상할 필요는 없지만 예능처럼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거든요. 옳다 그르다의 제 기준은 없지만 어느 순간 보면서 재밌을 때도 있는데 보면서 불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질문을 주신 분이 답을 꼭 받아달라고. 네. 저는 그렇게 도파민 막 터지는 영상을 제가 못해요. 제가 이렇게 막 재밌는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어떤 류의 영상을 보시고 말씀하신지는 알 거는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북튜버이기 이전에 편집자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저에게는 좀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건 책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분들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뭐 책에도 썼던 것 같은데 책이 의식주와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책은 눈에 안 보이면은 잊혀지기가 너무 쉽거든요. 게다가 한국에는 대형 서점들이 전부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 서점에 쓱 들어가는 일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구조이고 그래서 동네 서점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책은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지나가다가 서점 있네 하고 들어가서 그냥 우연히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아예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뭐 누구를 향해서 발신하는 메시지건 어떤 형태로 가공을 하건 책으로 무언가를 하는 분들은 저는 뭐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고 더 많아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 채널처럼 어떤 그런 자극점은 없지만 길이도 길지만 그냥 틀어놓으면 마음이 편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 채널을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 취향에 맞는 채널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선택지가 주어지는 게 일단은 어떤 생태계에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 뭐 출판이나 영화나 뭐 다른 예술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식주랑 직결된 거면야 내가 뭐 어디 마트 가거나 마켓컬리 가서 골라서 넣겠지만 책은 그렇지가 않아서 다양해져야 된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전에 미리 부탁을 드려서 편집하셨던 책들 중에서 3권을 골라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이승우 작가님의 고요 한 읽기. 저희 완전 스테디예요. 그 이제 배수아 작가님의 작별들 순간들 그 책도 너무 좋아서 그거와 오늘 이제 디에센셜 한강 아까 보여드렸던 그렇게 해주셨고 그냥 뽑아주신 추천책이 책 그냥 제가 편집한 책 맞아요. 말고 네. 독자로서 좋아하는 책도 보전 골라달라고 중에, 하셨는데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을 제가 최근에 좀 다시 일 때문에 읽을 일이 있었는데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읽었더니 훨씬 더 좋은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어렸을 때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읽었는데 뭐 유명하다고 해서 읽었는데 잘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너무 좋을 책일 것 같아서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을 넣었고, 그리고 다른 장르로 또 골라야겠다 해서 소설 중에 제시카 아우라는 작가의 눈이 올 정도로 추운지라는 책을 골랐어요. 그 책은 엘리 출판사에서 나오고 이혜원 번역가, 정말 제가 정말 믿고 있는 번역가인데 그 책의 좋은 점은 일단 굉장히 얇아요. 얇아서 전 여행 가셨을 때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저는 부산에 출장 갔을 때 그 책 들고 가서 읽었던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았거든요. 엄마와 딸이 같이 도쿄, 그러니까 일본에 여행을 간 게 테마인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작가의 배경도 특이하고 소설이 주는 분위기도 좋아서 혼자 약간 낯선 곳에서 읽기에 너무 좋은 얇은 책. 그리고 산문도 하나 추천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작은 파티 드레스라고 크리스티안 보뱅, 이 책은 제가 제 채널에서도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렸던 책인데 최근에 또 커버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느낌으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다 싶었고, 크리스티안 보뱅이나 제시카 아우 책은 좀 테마가 고요함, 그러니까 제가 고요한 읽기라는 책도 제목을 제가 지었는데 고요한 거 너무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고요함이 좀 좋으신 분들, 이제 고독한 순간을 고요한 것으로 바꾸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누구나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나 너무 외롭고 고독해 이게 아니라 고요한 순간으로 만들겠어 지금. 그런 전환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도움되는 책들이 저한테는 좀 오래 남는 책인데 그 2권이라서 골랐습니다. 책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질문 보내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향수. 제 채널에 아직도 상위에 랭크된 영상이 인생 향수 추천이었는데 정말 수년 전 영상이거든요. 어떤 향수 요즘은 좋아하냐고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프리랜서가 되고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양이들이 있어가지고 많이는 못 쓰는데, 그냥 제가 사계절 내내 좋아하는 거는 이솝의 태씳이라는 향수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2, 3일 전부터 뿌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이야기장수라는 출판사 혹시 아시나요? 거기 출판사에서 향기 브랜드랑 협업을 해서 오프라인 서점에 향수 가게를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작가들에게 향 하나씩 매칭을 시켜서 글을 받고, 저한테도 화이트 린넨 하나 써봐달라 그래서 썼어요. 근데 그건 아직 출시가 안 됐는데, 그래서 가면은 뭐 향기가 책 제목이거나 문학적인 향수 이름들이 많은 소설가, 뭐 시인 뭐 이런 것도 있고, 위대한 개츠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소설가라는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최근에 좀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은 고양이들. 저도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이 고양이가 저한테는 정말 소우주인 거예요. 나의 힘듦과 지침을 좀 이렇게 희석시켜주는 존재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어떤지. 고양이들 노묘여서 지금 15살이거든요. 생후 2달쯤 됐을 때 황인숙 시인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고양이를 좀 데려가라고 연락을 막 급히 하신 거예요. 근데 해방촌에서 진짜 20년 뭐 가까이 고양이들을 챙기고 계시는데 만화방에 새끼를 낳았는데 이 만화방에서는 이 어미 고양이만 책임지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줄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선생님 작가님이 전화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선생님 제가 고양이를 전혀 몰라요.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내가 뭐 필요한 것도 다 줄게. 와서 데려만 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 6월 11일에 갔어요, 해방촌에.
근데 너무 막 자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랬는데 이제 데리고 온 거죠, 둘을 결국. 하나는 이제 한강 작가님 이름을 따고 하나는 개츠비 이름을 따서 개츠비와 한강으로 이름을 지어서 지금 이제 강과 비로 부르고 있는데 그 고양이가 15살이 되었습니다. 강아지는 내 동생 같다면 고양이는 친구 같은 것 같아요. 강아지한테는 늘 뭔가 내가 보살펴야 되는 존재고 미안함이 느껴지는 존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고양이한테는 좀 상대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그냥 계속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느낌을 줬어요. 꽤 오랫동안. 근데 최근에 이제 고양이들이 늙으면서 뭔가 한참 다르겠지만 이제 막연하게 내가 이제 부양해서 떠나보낼 존재들이 있을 텐데 그곳에 어떤 미리 경험하는 느낌이 좀 든달까?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애기 고양이였을 때는 역시 비교가 안 되겠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어떤 느낌적 느낌이 있었다면 그 중간 과정에는 함께 성장하거나 함께 살아가는 느낌이 강했다면 이제는 뭔가 어떤 소중한 존재를 떠나보낸다는 것을 실제이면서도 약간 미리 체험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같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돼요. 저는 그 없었던 삶이 이전 삶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연천에 오니까 길고양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양이는 좀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마당이 있으니까 다른 고양이가 있어서 얘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드려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로드킬을 당한 거예요. 그때 너무 저희 충격이 그래서 저희 나무 밑에 묻어줬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저희 아이 생일에 고양이를 키워볼래 이러고 그 아이를 낳다가 엄마 고양이가 죽은 거예요. 눈도 못 뜬.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가 키우니까 저는 그냥 둘째라고 부르거든요. 저한테 얘는 정말 자식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최씨 중에서 랑이가 제일 낫다. 셋 중에 최씨 중에 제일 나은 거는 랑이다.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너무 많은 위로를 저한테 주니까 아직 이제 4살인데 지금 15살이라고 하시니까 벌써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아이의 노년이. 그래서 그런 고양이에 대해서도 한번. 맞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뭐 감정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남편이 고양이들한테 되게 고맙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사랑하죠, 고양이를. 근데 그게 되게 인간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양이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줘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남고, 결국 저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고의 한정된 범위라는 게 있는데, 그게 고양이들하고 살면서 드디어 비로소 조금씩 좀 열리거나 모났던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되거나 하는 느낌도 들고, 제 인생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경험인 것 같아요. 질문 주셨던 것들은 다 여쭤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아이가 시도 좋아하고 문학도 좋아하고 해서 편집자라는 직업이 이제 진로를 그렇게 정해볼까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요즘 엄마 근데 책 읽는 사람은 엄마 주변에 사람들밖에 없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난 고민스러워. 그래서 이 아이의 고민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신지. 한마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근데 제가 편집자 됐을 때도 책 안 읽는다고 다들 그랬거든요. 20년 전에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실 출판업계는 늘 불황이었고 계속 불황일 거긴 해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업계가 물론 호황인 데서 일하면 또 다른 즐거움이 있겠죠.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어떤 즐거움이 있겠죠. 그치만 이제 불황이라고 늘 업계가 먹구름이 껴있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좋은 점도 있어요. 박정민 배우도 얘기를 하던데 출판계 참 신기한 게 누가 잘 됐다고 하면은 너무 좋아한다. 시기 질투하지 않고 옆집 잘 됐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되게 독특한 연대감이 있고, 제가 20년 전에 이 직업을 고를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 그냥 나는 뭐 무슨 일을 할까만 생각을 했지,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 전혀 몰랐거든요. 편집자 지망하시는 분들도 그 똑같은 질문 할 때 있어요. 계속 업계가 불황이라는데 해도 돼요? 이런 거.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물론 고민해봐야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은가, 어떤 공간에서 일을 하면은 가족들보다 훨씬 오랜 시간 그 사람들과 있어야 되고 그 공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책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20년을 있었던 건 너무너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일이라는 게 왜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하겠어요? 그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죠. 직장 생활. 그 생활의 영역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직업을 고를 때 골랐으면 좋겠고, 국어 선생님이 되면은 출근하면은 선생님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의 장점도 있을 거고, 출판사에 들어가면 이제 책 만들거나 책을 팔거나 디자인하는 사람들하고만 있는 거죠. 이제 그것에 내가 다 경험해 볼 수 없지만 상상을 해봤을 때 난 어떤 사람들과 일하고 싶은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문제랑 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일반인들도 작가로서 책을 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일반인 작가를 만나셨다면 뭐 어떤 부분을 더 가르쳐 줄 수 배웠으면 하는 게 있는지 한번. 제가 처음에 오늘 토크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3가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 이제 이게 누구한테 필요한 책인가, 왜 지금 필요한 책인가, 다른 책이랑 뭐가 다른가,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게 원고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기본적인 문장을 정리하지 않고 투고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본인이 거기에 쏟은 에너지와 시간이 워낙 있다 보니까 지쳐서 그냥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이해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만 해도 투고 원고를 막 하루에도 뭐 많게는 30-40개, 뭐 시집이든 소설이든 에세이든 그 분야가 아닌 원고는 더 많았을 거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고 원고를 보내세요. 그래서 열어서 봤을 때 그렇게 문장 자체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장벽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 원고에 얼마나 자신이 있으셨으면 그랬을까 하면서 막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업무에 막 치이다 보면은 방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정갈한 그 형식적인 면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사람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원고가 어떤 면이 특별한지를 간략하게 정리한 페이지를 앞에 하나 넣어주시면 더 좋고, 열었을 때 정돈된 문장으로 읽기 편하게 보내주시는 그 형식 자체에도 신경을 쓰시면은 훨씬 더 집중해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으로 고민 중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걸 계속 이어가고 싶었던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아, 이제는 예전과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퇴사하고 나서 몇몇 분들이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조금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계속 편집자니까 뭐 편집자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죠? 라고 하셔서 좀 놀란 게 있거든요. 제가 조직에 있건 나와 있건 편집자라는 정체성이 저한테 가장 강한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리건 아니면 조직에 있어서 그걸 보여드리건 상관없이 그것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구나라는 거, 다른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든다는 거,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40 넘어서 퇴사를 한다는 건, 퇴사를 3번 해봤지만 그 앞선 퇴사와는 다른 느낌인 거예요. 인생의 어떤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책과 다르게 인생은 내가 써야 되니까 어떤 걸 써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편집자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를 할 거라는 거.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 근데 너무 당연한 건데, 회사를 나와서 제 스스로 안타까웠던 건, 회사에서 했던 그 모든 게 다 회사 거였구나. 그 너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너무 그게 어느 순간 상처가 됐어요. 왜냐면 특히 이제 편집자들은 이거 내 책이야, 내가 만든 책이야 라는 표현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서 한 걸음 떨어져서 봤더니 그게 다 회사 거였어, 내 게 아니었어. 그 상실감이 너무 생각보다 커서 조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만든 책이라는 건 뭐며 그걸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아마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뭔가 고민이 구체화가 되면.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느끼는 큰 변화는 알람 시계 없이 일어난 게 20몇 년 만이어서 그 시간에 어딘가 가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순간순간 아직도 되게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회사원으로 산다는 것은 가서 일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내가 거기 존재한다는 거였구나.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는 그것과 조금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뭔가를 적어봐야겠다. 벗어나 보니까 보이는 거죠. 그게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였구나. 정말 다들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일단 알람 시계 없이 깨는 거 정말 좋더라고요. 같은 시간에 깨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네.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기도 하면서 응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감사하죠, 진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고 깨달은 것 중에 내 유튜브 채널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한테 너무 컸구나. 그거는 또 좋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 그때는 회사 업무라는 게 저에게 메인 업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유튜브 하고 그거 이제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저의 에너지를 쏟는 게 당연히 회사 일에 훨씬 많이 쏟을 수밖에 없었고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년간 계속 봐주시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다 하는 거를 오히려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는 너무 감사한 부분입니다. 저도. 질문 한 가지. 네, 네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을 이제 읽었는데 문학과 AI가 만나면 이게 앞으로 변화가 어떨지 출판사에서는 그런 AI에 의해서 쓴 그런 작품들을 과연 어떻게 걸러낼 것이며 아니면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퇴사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이제 막 불거져 나올 때였는데 지난 1년 사이에 정말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직 중인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문학 출판사들은 대부분 문학상 제도도 있고 신인상 제도도 있고 하니까 투고되는 작품의 수가 말도 안 되게 늘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생각보다 꽤 괜찮고 근데 어딘가 또 비슷비슷한 그 지금이 되게 과도기인 것 같아요. 사실 출판사나 편집자에서 이게 AI를 쓴 건지 아닌지 걸러낼 수는 없거든요. 그것이 그 걸러내는 작업을 할 에너지나 어떤 인력도 없을 뿐더러 이미 너무나 일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는 뭐 전혀 짐작은 할 수가 없는데 그냥 편집자들이 하는 일은 어떤 원고를 받건 10명의 편집자면 완전 10권의 다른 책이 나와요. 그래서 편집자로서 내가 이것을 내 방식대로 잘 만들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드는 이제 원고를 책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은 지금도 들기는 해요. 내가 봤을 때 이 원고에서 개성을 느낄 수 있나? 그게 이제 좋은 개성일 수도 있고 실험적인 작품이어서 내가 이 실험에 힘을 좀 실어주고 싶다 하는 실험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문학에서는 그렇게 나를 놀래키고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저한테도 지금 의문으로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그 창작자들이 그걸 얼마나 쓰고 어떻게 쓸지 그거는 이제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편집자로서는 편집자를 자극할 만한 원고가 그 중에 몇 개나 될까 그렇게 엇비슷한 원고들만 쌓여 있다면 그게 문제고 그럴 때 자기만의 해결책을 찾는 작가가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작가가 되겠죠. 그 약간 다른 얘기인데 신기한 게 브런치북 같은 거 있잖아요. 출판사들 몇 군데랑 협업해서 책이 나오는데 응모작이 제가 있을 때도 막 8,000편이래요. 그럼 그거를 같이 하기로 한 뭐 10개의 출판사가 똑같이 보고 고르거든요. 근데 다 다른 거 고르잖아요.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래서 각 출판사나 편집자가 원하는 좋은 원고라는 게 각자 똑같은 걸 보고도 다 다른 거를 매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결국 어떤 개성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네. 영상 중에 책태기라는 게 있잖아요. 책태기가 생애 주기에서 특정 시기에 오는 것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인지가 좀 궁금해요. 진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편집자들은 책태기가 뭐랄까 마감일 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교정 단계에서는 뭐 큰 산을 봐서 내용의 흐름을 보고 순서를 조정하고 이런 걸 하다가 마지막 이제 마감할 때 되면 진짜 오자가 안 나와야 되니까 한 글자 한 글자를 봐야 돼요. 정말 눈이 너무 시리고 그러니까 눈에 띄는 어떤 글자도 읽고 싶지 않아질 때가 있어서 물리적인 책태기가 올 때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읽고 싶지 않다. 그때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글자 단위로 읽는 거를 누가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다. 그럴 때가 있고 독자로서도 많이 오는데 제가 최근에 그 책태기 영상 올렸던 거는 너무 한 시기에 내가 끌리는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만 읽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최근에 노화, 질병, 죽음 그런 책을 한 번에 또 좋은 책들을 열심히 골라서 좋다는 책을 막 열심히 읽었더니 그 다음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닥칠 일이고 뭐 주변에 닥치고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는 그 책들이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왔던 것 같고 그럴 때 사실 고양이가 도움되고 고양이들처럼 이제 항상적인 존재가 있을 때 좀 도움이 되고 그럴 때 이제 완전히 다른 분야 내가 잘 안 읽던 과학 분야라든가 그런 분야로 넘어가서 좀 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거의 뭐 일상으로 읽다 보면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읽고 하는 책을 나랑 취향은 다르지만 좋은 책이라 생각해서 들여놓고 근데 그걸 이제 억지로 조금씩이라도 읽는 그런 과정들이 좀 지난하죠, 사실은. 맞아요. 근데 나는 책이 좋아서 책방을 했는데 내가 읽고 싶은 책은 저기 있는데 이걸 내가 왜 읽고 있지? 이런 때가 저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해도 일이 되면 네. 그런 그래서 순간이 있죠. 오늘 편집자님 이렇게 와주셨는데 저쪽 창으로 보면 저희 산이 보여요. 근데 이제 너무 바람이 예뻐요. 부니까 계속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나무들이. 그래서 저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문학이라는 숲 안에 지금 다 같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기 산세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배경이 계속 맞아요. 날씨도 좋고. 이 시간이 너무 좋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문학책 만드는 법 말미에 이런 글을 쓰셨잖아요. 첫 회사 다닐 때 선배님이 해주셨던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보통 동사가 생기고 거기에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명사가 파생되는데 몇 안 되는 예외 중에 하나가 편집자라는 뜻의 에디터라고 그래서 에디터가 생기고 에딧이라는 동사가 생겼다는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편집하는 사람이 편집자인 것이 아니라 편집자가 하는 일이 편집이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오늘 편집자님이 오시는데 내가 이 글을 한 번 더 읽어서 좋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학이라는 숲 안에서 편집이라는 일로 계속해서 저희에게 어떤 기쁨과 유의미한 책들을 알려주시고 전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네요. 네. 날씨가 좋은데 다른 많은 좋은 곳들을 놔두고 여기에 와주셔서 더 감사드리고 네, 또 좋은 자리에서 뵐 수 있겠죠. 책과 함께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